82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저자 고명환. 출판일, 2024년 1월 25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매출 성장의 방법을 알자. 책 소개. 제발 다시 출간해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중고 서점에서 10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던 책. 지난 2017년 출간되어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지침서가 되었지만 절판되어 만날 수 없었던 고명환의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가 새롭게 돌아왔다. 매일 아침 5만 명이 강연을 듣고 4번의 사업 실패 끝에 10년째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리는 골목 장사의 고수 고명환. 이 책은 조금 서툴고 투박하지만 지금의 고명환을 만든 초창기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자의 인생을 뒤바꾼 30대의 교통사고에서부터 4번의 실패 끝에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를 여러 소상공인들에게는 꿈의 숫자라는 연 매출 10억을 만들기까지 장사의 준비 단계부터 운영까지 상세하게 기록했다. 또한 어떻게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장사와 접목할 수 있는지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는 최악의 불경기에 해야 할 일은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아닌 책이 시키는 대로 이 책으로 성공하는 장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자. 저자 소개. 저자 고명환. 코미디언. 4번의 사업 실패 끝에 천여 권의 책을 읽고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를 여러 10년째 꾸준히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리는 골목 장사의 고수. 매달 수천 명의 독자들을 직접 만나러 가고 매일 아침 5만여 구독자들을 위한 강연을 하는 이 시대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다. 이 책은 7년 전 출간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의 지침서가 되었으나 절판되었던 책이다. 그러다 강연장에서 만나는 독자들마다 제발 다시 출간해달라 요청하고 중고서점에서 2배 넘는 값에 거래되는 등 다시 책을 찾는 독자들이 늘자 재출간하기로 했다. 저자의 인생을 뒤바꾼 건 30대에 일어난 교통사고다. 사흘 안에 죽을 거라는 의사의 경고에도 끝내 삶을 붙잡은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책 읽기였다. 병실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한 독서는 천여 권의 책으로 이어졌고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장사에 접목해 자영업자들에게는 꿈의 숫자라는 연매출 10억을 만들었다. 이 책은 어떻게 책 읽기와 장사를 접목할 수 있는지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현재 식당 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필과 강연, 공연 기획과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 다음 목표는 엉망진창 도서관을 세워 도서관장이 되는 것이다. 지은 책으로는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3년 내 절반이 5년 내 80% 이상의 식당이 폐업하는 우리나라에서 10년간 그것도 연매출 10억 원을 꾸준히 유지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자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다. 감자탕집, 실내 포장마차, 스낵바, 닭가슴살 사업에 이르기까지 4번이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5번째는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성공한 뒤에는 바로 책 읽기가 있었다. 저자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대신 책에 질문하기 시작했다. 손자병법의 547개 5가지 조건과 7가지 개교를 활용해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세스 고딘의 보라빛소가 온다에 스니저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의 차간의 입소문을 만들고 다니엘 핑크의 파는 것이 인간이다의 공통점 찾기를 응용해 고객을 응대했다. 수천 권의 책을 찾아 헤매며 책에서 답을 구했고 책이 시키는 대로 장사를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장사를 시작한 첫 해에 6개월 만에 5억 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후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위기 속에서도 연매출 10억 원을 유지했다. 저자는 이 모든 것이 자신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한다. 일단 10권만 사서 읽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책이 저절로 알려줄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상권 분석, 회전율과 적정 수익률까지. 창업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과거의 저자도 그러했지만 의외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준비 없이 장사를 시작한다. 자기 식당의 주력 상품이 무엇인지, 가게 회전율은 어떻게 되는지, 목표 수익률은 얼마인지 구체적인 목표 없이 그저 눈앞에 닥친 하루를 버텨내느라 바쁘다. 하지만 저자는 중요한 건 당장의 매출이 아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 설정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기존 책에도 담겨있던 아이템 선정과 홍보 방법 외에 특별히 이제 막 창업하는 이들을 위한 창업 전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치를 담았다. 왜 이 일을 하려 하는지,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야 할지와 같은 목표 설정에서부터 적정한 수익률,
회전율 계산하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노하우까지 식당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매년 지금이 최악의 불경기라고 한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로 서 있으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바로 지금, 이 책에서 자영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장사를 했다가 4번 폭삭 망했다. 그 후 독서를 했고 책이 시키는 대로 장사를 했더니 오픈 첫날부터 대박이 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연 매출 10억 이상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가 출간된 후 2권의 책을 더 썼고 이 책은 절판됐다. 그런데 독자들이 이 책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중고 서점에서 2배 넘는 값을 주고 겨우 구했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10배 이상의 가격을 붙여 올려놓은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강연장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다시 출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책을 처음 출간했을 때가 메밀꽃이 피었습니다가 4년째 연매출 10억을 달성했을 때였다. 그 후로 6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연매출 10억 이상을 올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 기간 중에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기록까지 세웠다. 책을 읽고 역량을 쌓아 책이 시키는 대로 장사를 하면 팬데믹도 이길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셈이다. 코로나가 끝나가지만 팬데믹은 또 온다. 시작할 때 제대로 준비해야 팬데믹을 이길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이다. 이것만은 꼭 알고 자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3년 내 절반이 5년 내 80%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한다고 한다. 이 책은 그런 자영업 시장에서 10년 동안 연매출 10억 이상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가 담긴 책이다. 모르고 시작하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이 책이 덜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재출간을 결심했다. 지금 최악의 불경기다. 하지만 멈춰 있을 수는 없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린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어야 한다. 눈보라가 눈앞을 가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책이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 책과 이 책이 소개하는 책들 속에서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언어를 익힐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추가로 부록을 붙였다. 창업하기 전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칠이다. 책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막대기 하나로 피라미드의 높이를 재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 어느 날 그가 세상의 진리에 대해 말하자 사람들이 따졌다. 아, 됐고. 그래서 철학이 밥 먹여준답니까? 내가 한번 보여드리리다. 탈레스는 올리브 차규기를 모조리 사들인다. 한겨울이라 아주 싼 값에 사들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올리브 수확기도 아닌데 차규기를 산다며 비웃었지만 이듬해 올리브가 풍작이라 차규기 빌리는 값이 크게 오르자 탈레스는 임대를 해서 큰돈을 벌었다. 철학자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돈 버는데 무심할 뿐이지 작정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철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탈레스는 관찰을 통해 올리브 생산량에 주기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주기와 날씨 조건이 맞아떨어져 이듬해에는 큰 풍년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식견이다. 그렇다면 그 지혜와 식견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바로 독서와 사색이다. 책 속에 길이 있고 책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나도 책에서 답을 찾기로 했다. 책 읽으면 좋다니까 그냥 슬슬 읽어가는 수준이 아니다. 메모를 해가면서 정독하고 책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책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했다. 말 그대로 책이 시키는 대로 해봤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마디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남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 노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주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주인으로 살고 있다. 뮤지컬을 만들고 공연을 기획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쓴다. 어느 것 하나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내 열정이 이끌어서 신이 나서 한다. 워런 버핏도 일이 너무나 좋아 매일 춤을 추며 출근한다고 하지 않던가. 가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조용히 낚시도 가고 산에도 오르고 멀찌감치 해외로도 떠난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누구나 자유로운 삶을 꿈꾼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돈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니느라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마음조차 내 것이 아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나는 커피숍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화로 여러 일거리가 들어오지만 내키지 않는 일은 정중히 사양한다.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이라는 연예인이어서가 아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진 결과다. 내가 아는 메밀국수집의 연매출이 10억 원이다. 이렇게 글을 쓰는 동안에도 내 식당은 돌아가고 내가 만든 뮤지컬 작품이 공연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되면 인세가 들어올 것이고 이 책 덕에 강의 요청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또 책을 쓸 것이고 또 다른 공연을 만들 것이고 또 다른 식당을 차릴 것이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 내가 무엇을 했기에 삶이 이렇게 확 바뀐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책을 읽은 것밖에 없다. 무언가 결정을 하기 전에 그 분야의 책을 읽고 책에서 답을 얻으려 애쓴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책에게 고맙지 않을 수 없다. 고마우니 저절로 더 찾게 된다. 지금까지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 원래부터 책벌레였던 건 아니고 본격적으로 읽은 지가 7년쯤 되니까 1년에 약 143권, 일주일에 2권 이상씩 읽은 셈이다. 지금 내 책장에는 1700여 권이 꽂혀 있다. 다시 말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직 700권이나 내 책장에 있다는 얘기다. 행복하다. 책을 읽을 때 나는 가장 즐겁다. 누군가는 서서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재미있는 게 골프고 앉아서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재미있는 게 노름이라지만 내게는 앉으나 서나 제일 재미있는 게 책 읽기다. 또 책을 읽다 보면 온갖 고민거리가 해결된다. 머리 싸매고 끙끙 앓을 필요가 없다. 책을 펼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답이 찾아진다. 한번 해보라. 책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순간이 온다. 만약 책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더 읽으면 된다. 쉽지 않은가? 이 책은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찾아 결과물을 만들어낸 한 개그맨의 기록이다. 책 속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찾고 그걸 또 어떻게 돈으로 바꾸는지 그 방법이 들어있다. 내가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빠짐없이 실었다. 사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아이디어도 많다. 사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걸 몰라서 안 읽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책 읽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터득한 책 읽기 노하우도 소개했다. 한마디로 책 읽고 돈 버는 이야기다. 난 책을 읽고 그 내용대로 창업해서 4년 연속 6개월에 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 권 읽을 때마다 재산이 쑥쑥 늘어났고 지금도 그렇다. 사람들이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 장담하건대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책을 읽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책은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돈만 좇는 사람은 절대 돈을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책을 좇는 사람은 돈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까지 잡을 수 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지금 당신이 몸담고 있는 곳이 답답한가? 한계에 부딪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책을 읽어보라. 책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 보라. 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자, 그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부터 읽어보자. 번지점프대에서는 빨리 뛰어내리는 게 답이다. 삼수까지 해서 어렵게 들어간 대학인이 얼마나 신이 나겠는가. 나는 자유를 만끽하며 실컷 놀았다.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했다. 지금은 연예인이 된 홍석천 형이 선임으로 있는 32사단 문선대에서 공연을 했는데 형은 내가 웃긴다며 개그맨 시험을 보라고 몇 번을 부추겼다. 그때마다 나는 말했다. 형, 내가 어떻게 개그맨을 해요? 전 연극할래요. 그런데 사실 하고 싶었다.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뭐 좀 웃기게 하겠지만 동네에서 웃기는 거지. 전국의 제주꾼들이 모이는 개그맨 세계에 내가 감히 어떻게 끼겠나 싶었다. 군 복무를 마치고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막노동을 했다. 그때 우연히 책 한 권을 만났다. 이시영 박사의 배짱으로 삽시다였다. 제목에 끌렸지만 그 제목 때문에 남들 앞에서는 읽지 못했다. 내가 엄청 소심하다고 말했자는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틈틈이 읽었다. 처음 책을 집어들었을 때 내 머릿속은 뒤죽박죽 혼란스러웠다. 천성이 되다시피 몸에 완전히 베어버린 소심함, 남의 시선에 얽매인 나 꾹꾹 눌러왔던 내 욕구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다. 책을 다 읽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머릿속이 고요해지고 난 다시 태어났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시영 박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매일 같은 옷을 입고 회사에 출근해봤다고 한다. 5일이 지나서야 동료 한 명이 너 혹시 어제도 같은 옷 입고 오지 않았어? 라고 물었단다. 확신도 아니고 혹시라고. 배짱으로 삽시다를 읽고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뭘 하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눈치 볼 필요도 없다.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못할 게 무언가. 나는 너무나도 큰 용기를 얻었다. 그 무렵 텔레비전을 보는데 KBS 대학 개그제가 열린다는 광고가 나왔다. 대상은 상금이 자그마치 200만 원. 그때 내 등록금이 딱 200만 원이었다. 막노동을 하면 하루에 3만 원을 받는데 그나마도 용역회사가 3천 원을 떼어가고 2만 7천 원이 내 손에 들어온다. 2달 반을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 등록금을 벌 수 있다. 한 달을 일했으니 앞으로 한 달 반을 더 일해야 한다.
그런데 개그제에서 입상하면 개그맨으로 데뷔도 하는 셈이다. 하고 싶다. 홍석천 형도 하라 그러지 않았나. 하지만 내 오랜 습관대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이, 내가 무슨 개그맨이야. 그 순간 배짱으로 삽시다가 생각났다. 아니지. 나 책 읽었잖아. 책에서 해보라고 하잖아. 떨어지면 어때? 아무도 나한테 신경 쓰지 않아. 배짱으로 한번 해보자. 일단 원서를 내고 대본을 짰다. 대본도 그 책에서 힌트를 얻었었다. 남들 이목 때문에 거칠애에 치중하는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이었다. 가만히 서서 하는 스탠딩 개그가 식상한 느낌이라 음악을 틀고 박자에 맞춰 몸을 좌우로 흔들며 개그를 했다. 그런 장치들이 심사위원들의 주의를 끌어주었다. 다들 응? 저건 뭐지? 하는 표정이었다. 1994년 2월 대학개그제가 열리는 KBS 홀에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참가번호 18번 고명환, 멋진 삶을 위하여 금상. 대상 다음이 금상이었다. 상금은 100만 원. 세금을 떼고 난이 70여만 원이었다. 옷 사는데 20만 원, 응원 왔던 친구들과 뒤풀이 하는데 40만 원, 왔다 갔다 차비 10만 원에서 상금이 한 푼도 안 남고 모두 날아갔다. 하지만 난 개그맨이 됐고 자신감을 얻었다. 배짱을 가지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았다. 이듬해 봄, 학교로 다시 돌아갔을 때 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단 한 번의 결석과 지각도 없었고 강의실에서는 늘 앞자리에 앉았다. 그 결과 과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매 학기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다. 4학년 1학기를 마치고는 MBC 공채 시험에 응시에 합격했다. 본격적으로 개그맨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책이 아니었다면 나는 개그맨이 될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행동으로 옮길 용기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며 시간만 보냈을 것이다. 번지점프대에 올라가면 최대한 빨리 뛰어내려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줄이 튼튼할까? 혹시 끊어지지 않을까? 머리가 땅에 닿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다 보면 절대 뛰어내리지 못한다. 배짱으로 살자. 뭐가 겁나는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 이 글을 읽으며 머릿속에 떠오른 그 생각.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생각. 지금 당장 시작해보라.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은 또 책에 물어보자. 나에게 배짱으로 삽시다가 그랬듯이 당신에게도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인생의 책이 기다리고 있다. 4번의 사업 실패로 얻은 것. 내 지난날은 자신감으로 충만했다. 나는 나만 믿었다. 종교도 없었고 점을 보러 간 적도 없었다. 뭐든지 하면 됐다. 비록 삼수는 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학교 성적도 좋았고 개그맨도 됐고 방송사에 입사했고 돈도 벌었고 첫눈에 반한 여인과 연인이 되는데도 성공했다. 이제 사업만 남았다. 사업도 성공할 자신이 있었다. 2002년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시골집 재래식 화장실에서 똥을 누고 있는데 똥이 점점 차오르더니 화장실이 뻥하고 터지면서 내가 똥과 함께 밖으로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려 잠에서 깼다. 대학생 시절 룸메이트였다. 우리 같이 감자탕집 할래? 나는 친구에게 바로 돈을 붙였다. 장소가 어디인지, 월세는 얼마인지, 가게는 누가 운영할 것인지, 요리는 누가 할 것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억 원을 보냈다. 다행히 처음엔 장사가 잘 됐다. 우린 둘 다 감자탕을 만들 줄 몰랐다. 감자탕만 책임지고 만드는 이모가 따로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이모가 그만뒀고 다른 이모가 만드는 감자탕은 당연히 맛이 달랐다. 바로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할 수 없이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다. 별다른 반응이 없자 얼마 후 또 메뉴를 추가했다. 그래도 손님이 늘지 않아 또 다른 메뉴가 생겼다. 결국 3년 만에 문을 닫았다. 그 다음엔 실내 포장마차를 차렸다. 문천식과 동업했는데 손님들이 연예인 사장이라며 술을 따라주곤 했다. 안 마실 수가 없었다. 하루에 소주 5병은 기본으로 마신 것 같다. 한 달 만에 몸이 이상해졌고 병원비가 더 나올 판이었다. 어쨌거나 장사는 잘 됐다. 하지만 남는 게 없었다. 우리는 이유를 몰랐다. 원재료 가격이 얼마인지, 이윤이 얼마나 생기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이런 계산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전혀 몰랐다. 손님들이 따라주는 소주를 매일 5병씩 마셔가며 열심히 운영했지만 결국 3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이번에는 골프 연습장에서 스낵바를 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엄마와 누나가 도와줬는데 장사가 잘 됐다.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역시 가족이랑 함께하니까 되는구나. 이젠 됐다 싶었다. 그런데 골프 연습장에서 나가라고 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나가라고요? 계약서 보세요. 계약 기간이 1년이잖아요. 물론 계약서상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계약 당시 골프 연습장 측에서는
일단 계약서는 이렇게 쓰되 매년 갱신해드릴 테니까 하고 싶을 때까지 하세요. 라고 분명히 말했다. 계약서를 제대로 쓰는 법을 몰랐던 내가 바보였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시작했으니 뭘 알겠는가? 지금의 나라면 그렇게 무작정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스낵바는 그만뒀지만 골프 연습을 하러 골프 연습장에 들렀다. 우리 다음으로 스낵바를 물려받은 아주머니가 몇 개월이 지나자 장사를 안 하고 문을 닫아놓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미용실을 하셨던 분이다. 아마도 우리 스낵바를 보고 주인은 그냥 카운터에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지 않았을까. 요리하는 아줌마 1명, 서빙하는 직원 1명만 구하면 편하게 장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아 장사를 접었을 것이다. 내 주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커피숍 사장은 그냥 카운터만 지키면 되는 거 아냐? 하지만 뒤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덜컥 계약해서 가게 오픈하면 10중 8구는 망한다. 나도 몰랐다. 뭘 따져봐야 하는지 이제는 아는데 이 점은 뒤에서 자세히 소개하겠다. 3번의 시행착오를 겪고도 나는 또 사업을 시작했다. 번번이 실패해놓고도 자신이 있었다. 왜? 나는 고명환이니까.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였다. 이번에는 닭가슴살 사업이었다. 몸짱이 되고 개그맨 고명환의 8주 식스팩 프로젝트라는 책을 내고 난 직후였다. 내 성을 따서 고다꼬다키라고 네이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포장지도 만들어서 이제 출시만 하면 되는데 개그맨 후배 허경환의 허닥이 먼저 나왔다.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미리 조사해봤다면 충분히 알만한 일이었는데 사전조사조차 하지 않은 내 불찰이었다. 허닥 때문에 고닥이란 이름은 버려야 했다. 그런 다음에는 이왕이면 아무도 쓰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자는 생각에 토종닭으로 닭가슴살을 만들었다. 일반 닭보다 원가가 훨씬 비쌌다. 토종닭 공장에서도 말렸다. 일반 닭은 가슴살을 떼어내도 다른 부위를 팔 수 있는데 토종닭은 가슴살을 떼어내면 나머지 부분은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원가가 비싸다고 말렸지만 그래도 나는 했다. 토종닭은 아무도 안 했으니까. 난 선구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건 고급 브랜드니까 비싸도 팔릴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나만의 착각이었다. 아무도 내 닭가슴살이 고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토종닭이라 더 즐기기까지 했다. 몸짱이 되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층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중요시한다. 싸고 부드러운 일반 닭가슴살이 있는데 왜 비싸고 질긴 토종 닭가슴살을 먹겠는가?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만약 내가 손자병법을 읽었더라면 그처럼 무모하게 고집을 피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사칠계를 알았을 테니 말이다. 오사칠계는 5가지 조건과 7가지 계교를 말한다. 장수는 어느 쪽이 더 유능한가, 지리적 우위는 어느 쪽이 선점했는가, 병력은 어느 쪽이 더 강한가 등을 미리 계산해서 승산이 있으면 싸우라는 얘기다. 손자병법은 병법을 논하는 책이지만 결론은 함부로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좋아한다. 오사칠계의 내 상황을 대입해서 승산을 다 따져봤다면 손대는 사업마다 말아먹는 일은 없었을 테고 돈도 까먹지 않았을 것이다. 관련 서적 한 권 안 읽고 순전히 감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뭔가를 도모할 때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준이 책이다. 책에는 오랜 시간에 걸친 실패담과 성공담이 모두 들어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책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책을 읽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산해 볼 줄 알아야 한다. 자신에게 기준이 될 책을 찾아내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책은 시행착오를 줄여준다. 굳이 실패의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경험함으로써 얻는 것이 더 소중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실패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다 하더라도 재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전 재산을 잃고 사람도 잃었다면 실패해서 얻은 교훈이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한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관련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읽고 내 상황을 대입해보고 내 처지에 맞게 응용하면서 계산하고 답을 찾아보라. 책을 읽는 게 돈 버는 지름길이다. 결심했다면 실행하라. 우리 모두 날 때부터 아티스트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부터 지시만을 기다리는 긴 줄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아티스트의 삶을 시작하자. 이카루스 이야기 중에서 책을 다시 펼쳐보니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옆에는 휘갈겨 쓴 글씨로 메모가 되어 있다. 이것만 봐도 내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격정적인 마음이었는지가 새삼 느껴진다. 난 이 책을 읽고 그대로 뛰어나갔다. 엄마와 누나를 데리고 마산으로 내려가 식당 주방에서 메밀국수 만드는 법을 배웠다. 마산으로 내려가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명색이 연예인인데. 그럴 때마다 저 문장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마산에 도착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내게 물었다. 아니, 연예인이 왜 이런 일을 배워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난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책에서 계속 얘기한다. 책을 읽고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는데 어떻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주방에 들어섰다. 처음 하루 이틀은 면을 뽑고 삶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다 서글픈 마음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역시 저 문장을 떠올리며 더 열심히 했다. 그랬더니 사흘째부터는 딴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일에 몰입하게 됐다. 근처에 방 하나 잡아놓고 매일 식당으로 출근해 하루 12시간씩 주방에 있으면서도 힘든 줄 몰랐다. 지금도 엄마랑 누나는 종종 얘기한다. 그때 참 행복했노라고. 남의 식당에서 일당을 받기 위해 일했다면 그만큼 행복할 수 있었을까? 내 가게를 열기 위한 일이라 노래하듯 면을 뽑고 춤을 추듯 국수를 삶지 않았을까? 마산에서 일주일 남짓 메밀국수 만드는 법을 배우고 일산으로 올라왔다. 가게 오픈을 준비하면서 20일 동안 실전과 같이 연습을 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배우고 연습한 후 가게를 열었다. 그리고 2014년 첫 해에 6개월간 5억 604만 8천 원의 매출을 올렸다. 메르스 때문에 장사하기 힘들었던 2015년엔 6개월간 5억 7,647만 6천 원,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았던 2016년엔 6개월간 6억 156만 5천 원, 드디어 6억 원을 넘었다. 이었다.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2002년에 감자탕집, 2006년에 실내 포장마차, 2008년에 스낵바, 2009년에 닭가슴살 사업 모두 망했다. 그런데 또 덤볐고 이번엔 제대로 해냈다. 당신은 지금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들어갈 수 있는가? 생각만으로도 창피한가? 그렇다면 당신은 영원히 지시만 기다리는 긴 줄에 서 있어야 한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때려치우라는 말이 아니다.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긴 줄에서 빠져나오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일단 하고 싶은 분야의 책을 10권만 사서 읽어보라. 책을 읽고 나서 당장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분야의 책을 더 읽고 싶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책이 알려줄 것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멀리 그리고 크게 보라. 혼창통. 이지훈의 혼창통은 성공의 비결로 세 가지를 꼽는다. 혼, 창, 통, 즉 비전, 창조, 소통이다. 이 세 가지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한다. 모든 내용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지만 나는 특히 서문에 나오는 손정혜 회장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손 회장은 멀미는 눈앞을 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자신은 멀리 보며 사업을 함으로써 초조해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고 했다. 난 낚시를 좋아한다. 특히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하는 낚시를 좋아한다. 배 낚시를 하다 보면 평소 멀미를 하지 않던 사람도 멀미를 느낄 때가 있다. 바로 낚싯바늘에 지렁이를 끼울 때다. 지렁이를 끼우려고 눈앞에 낚싯바늘을 바짝 대고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배가 흔들리면 멀미가 난다. 그때는 얼른 먼 곳을 바라봐야 한다. 배가 흔들릴 땐 멀리 바라보라고 낚시 선배들도 얘기해준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장사가 안 될 때마다 나는 손정혜 회장의 말을 자주 생각했다. 그렇다. 눈앞을 보기 때문에 멀미를 느끼는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아주 디테일한 곳까지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하지만 전체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멀리 바라봐야 한다. 나는 5월에 메밀국수집을 오픈했다. 따뜻한 봄을 지나 더운 여름이 오면서 장사가 잘 됐다. 그러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이 깊어가면서 시름도 깊어갔다. 다시 여름이 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데도 의연해지기 쉽지 않았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될 때 특히 약해진다. 손님의 말 한마디에도 속절없이 흔들린다. 사장이 흔들리면 직원들이 흔들리고 가게는 산으로 간다. 메밀국수 식당은 11월이 최악의 달이다. 11월에는 순이익이 0원이다. 적자가 아니라 다행히 하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바심을 치고 안달을 냈다. 책을 읽으면서 겨우겨우 버텼다. 지금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안달복달하지 않는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은 마치 태풍이 불어오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과 같다. 우리 힘으로는 비를 먹게 할 수 없고 몰아치는 바람을 멈출 수도 없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낫다. 오늘은 비가 오는군. 옷이 조금 적겠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르니까. 또는 안전한지 반으로 들어가 태풍과 폭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면 그만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